살려고 출판사에 갔어요. 그 서점에 갔어요. 갔더니 2015년도 1월 달에 갔더니 절판됐대요. 절판이 돼가지고 기다렸어요. 그 예약 판매로. 그래서 5월 달에 나와서 바로 내가 사가지고요. 그날 그 다음날 이틀만 다 읽어냈어요. 처음에 좀 진도가 좀 안 나가는데 분명히 좋을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 그때 김난디레디 펑션에서 갔을 때 김난디레디 파트너 중에서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 나보고 해리 렌트가 쓴 인구 절벽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 제목이 다르죠. 인구 절벽 나올 건데 그 책이 나오면 꼭 읽어보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더니 그래서 스폰서 제목이 뭐냐니까 스폰서님 아직 한국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꼭 읽어보라고. 저는 그 정보를 듣고 온 거예요. 그게 10월이었어요. 2014년 10월. 2014년 10월 달에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죠. 왜냐면 펑션을 갔다 왔으니까. 왔는데 이 책이 없는 거죠. 그 5월 달에 내가 이 책을 샀어요. 내가 놀랬던 게 야, 사람들이 진짜 발빠르구나. 정보가 아주 빠르구나.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저도 어떤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샀어요. 사고요. 뭐가 좋다고 하니까 뭐가 좋겠지 싶어 계속 읽었죠. 읽고는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 뒷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억나겠지만 제가 얼마나 이 책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게 2015년도에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MBC에서 명견말리에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기 너무 좋은 게 명견말리를 딱 보여주군요. 이 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명견말리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대한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2억 엔이었던 집값이 지금도 2억엔이다. 그게 2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이 집에 부채를 갖고 있다. 이 집에 그 이자를 그 집값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2억엔이면 20억이라는 소리예요. 20억이니까 2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 20억이면 그렇게 빨리 갚아지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샀냐면 집은 있어야 돼. 집값은 올라. 아까 최기실님이 말했던 것처럼 땅덩어리가 적고 사람 인구수가 많으니까 분명히 집값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절벽을 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인구가 소멸하면서 사라지는 지역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요?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을 얘기를 해주면서 현실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왜 완벽하냐면 제가 왜 완벽하다 얘기하냐면요.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예측을 하면 예측 불허가 될 수 있잖아요. 예측이 불허도 있지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측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연구소에서 내온 예측은요 거의 93%가 맞아요. 100%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가 맞다는 소리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난 수는 팩트예요. 사람이 태어난 수와 죽는 수 그리고 언제 집을 사는지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이 아주 가능한 거예요. 수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주거용이든 이거는 10페이지예요. 이제부터 제가 페이지를 얘기해 줄게요. 10페이지에 이 말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수십 년간 신규 주택 매수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결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구가 우리나라는요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집이 부동산이 널리게 될 거다. 왜냐면 죽으면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주거용이든 투자용이든 사업용이든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은 괜찮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1991년이 여러분 좀 더 보여줄게요. 1991년 이후에 일본처럼 장기 하락세를 지속하면 한국 부동산은요 23년간 이어지는 그 침체를요 못 이겨낼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줄게요. 제가 제일 많이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가 깜짝 놀랄걸요. 어제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제가. 근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지금 펴지 못하겠다. 여기 그래프를 딱 보면요.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일본이에요. 이렇게 놓고 한국이 마이너스 25년.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리니까 그래프가 한국이랑 일본이 또 겹치는 거예요. 25년의 주기를 두고. 그게 페이지가 지금 내가 지금 잠깐 서 있어서 아니 순서가 아직 멀어가지고 아직 근데 일단 넘어가면서 해줄게요. 그래서 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보이세요? 34페이지에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34페이지 쭉 그래프가 쭉 꺼지죠. 여기 뭐예요?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차이점이 그냥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미국은요 47세가 정점이고 우리나라는 48세가 정점이에요. 이때가 인간이 가장 많은 좋은 돈을 벌고 그 다음부터 소득이 급감하면서 돈 쓰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생애 주기가 여기가 46세가 최고점을 찍어요. 우리나라는 48세거든요. 최고점을 찍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51세 자녀 대학 등록금, 53세, 60세 병원 진료비, 70세, 77세, 84세 죽는데 이때 요양원비하고 처방전 의약품, 병원값이 싹 다 있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뭐예요? 여기 보면 더 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는 40대 초반 외에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 큰 집을 소유할 기회도 안 생기지만 소유할 이유도 잘 없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을 살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실제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더 적은 평수로 추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줄여요. 왜 집을 줄여야 애 등록금을 낼 수 있고 집을 줄여야 애 결혼을 시킬 수 있고 집을 줄여야 요양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생애 주기예요. 이 주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기면 내가 하는 페이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하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 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0페이지 보면 대표적으로 한국의 소비 흐름을 보아라. 한국은 일본이 22년 앞서 그랬던 것과 같은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2010년부터 소비가 정점에 도달해서 2018년도까지 정점에서 정체했다. 이후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과정은 일본이 22년 전에 겪었던 것이다. 한국은 에코붐 세대가 거의 없어서 일본보다도 상황이 더욱 암담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책에 보면요. 여기 2020년도가 최정점이에요. 2020년, 2018년도. 최정점을 찍고요. 약간 고온 이게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지속되다 확 꺼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한국은 완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거 자료 소비 흐름 보이세요? 정점을 치고 쭉쭉쭉쭉 내려가죠. 더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요 바로 밑에 그래프가 딱 반등이 있어요. 그 반등은 뭐냐 에코 세대. 왜냐면 단카의 세대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애를 적게 낳았어요. 단카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 전부터 48년 사이에 태어나면서 인구가 확 는 거예요. 전후 세대가 확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탁 낳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늘었으니까 애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하니 에코 세대라 그래요. 울림. 그쵸. 그래서 그 에코 세대가 베이스를 받쳐주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놀라운 근데 이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요. 베이비부머는 1950년대 그 2차 우리나라 그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쟁을 통해 전쟁 이후 세대가 나왔는데 이들이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요. 열 아들, 딸 하나 부럽지 않다. 이러면서 애를 갑자기 10명씩 놓다가 2명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에코 세대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5년,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침체를 겪어도요. 에코 세대가 어느 정도 받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암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부동산 불편다. 어제 책임수립 했던 얘기처럼.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 경북대학교 70%가 사퇴죠. 학교를 안 가겠다잖아. 학교 개념 안 가겠다잖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외국의 유명한 유수한 대학들도요.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오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보라고요?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엄청 빛나가지고
엄청 빛나구나. 여기 앞에 못 보겠어. 그 있잖아요. 버블이나 대공황은 언제 터져요? 우리 정도 공부하면 알잖아요. 버블이랑 대공황은 언제 터져요? 제일 먼저 앞에 있으니까 몰라요. 아, 어머나. 대공하고 버블은 언제 터지냐면 부가 한쪽으로 치중돼서 50%를 넘어섰을 때 대공황이 일어나요. 알죠?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났을 뿐이죠.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아니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흐름이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대공황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여기 착품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상위 1%가 1%와 10%의 부와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고소득 그 부유층에 대해서 알아야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버블 때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다. 그래서 하고 반복되면 더 큰 부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란의 시대는 1920년대, 1920년대도 있었고, 19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다 이렇게 부가 편중이 됐었어요.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가 미국 전체 금융자산의 80%를 갖고 있어요. 무섭죠? 소득 상위 20%가 90%를 갖고 있어요. 그럼 공황이에요, 공황. 사실은. 그런데 왜 공황이 안 터졌을까요?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소득 상위 1%가 미국의 전체 금융자산의 45%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터질 건데 그거를 너는 준비하고 있니?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 에코 세대 때문에 여기 그래프가 두 개가 떠요. 한 번에 그죠?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지. 9페이지 보면 우리는 그게 없어. 이 그래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3페이지 밑에 보면 불행하게도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20년 앞서 일본이 이룬 산업화의 기적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분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때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내가 캡처해가지고 그때 우리 강의할 때 내가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일본은 왜 덜 심각하냐면 일본은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다 있어요. 국가가 부양해주고, 그러니까 4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솔직히 딱 깨놓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노후 준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언제부터 했어요? 아메하기 전에 생각하셨어요, 잘? 제가 왜 생각을 못했냐면요. 제가 그렇게 계산을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계속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을 내가 해봤냐면 우리 신랑이 돈을 벌어 와요. 돈을 벌어 오는데 나도 돈을 벌죠. 이 돈을 벌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를 계산해봤어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돈을 버는 시기하고요. 나중에 내가 오래 사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10년에 5.2년씩 늘고 있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00살 넘어서 죽겠더라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가 80이 넘었어요. 선생님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자 평균 수명이 70대였어요. 그 80이 넘은 이 여자분들 83세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83.4세인가 하여튼 높아요. 그러면 내가 60에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2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인 거죠. 내가 돈 버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이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다가 나 말았어요. 이병설이더라. 우리는 굉장히 계산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둘이서. 아무리 계산해도 이병설이다가 사기에 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뭔가 뻥튀기 할 만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버는 돈의 반을 딱 세이브를 해놔도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병선 리더가 대학원 나오고 회사를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일하는 시간보다 돈을 쓰는 시간이 훨씬 기는데 우리 신랑은 혼자 벌고 우리는 4명이잖아. 애까지. 그잖아요. 4명이 써야 돼. 혼자 벌어서 4명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해결될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때 아메 비즈니스 나한테 와서 알아들었을 때 책을 봤는데 책에 그 얘기 나눈 거예요. 우리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옛날에 월급은요 한 명한테 주면 그 돈 가지고요 4인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줬대요. 하지만 지금은요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명이 돈을 벌면 2명이 먹고 살 수, 3명 이상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게 자료라는 거, 통계 자료. 그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안 해도 돼. 뭐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랑과 내가 둘이서 열심히 맹렬하게 일을 해야 되고 내 아이한테 줘야 되는 돈을 내가 세이브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 혼자 남자 혼자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애들한테 우리는 엄청난 그 돈을 지불하잖아요. 진짜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계산을 해본 사람들은요 아내가 보여요. 그럼 이런 계산 안 해본 사람들은요 막연히 자기 노후는 누군가가 책임져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이 하는 분들도 그래요. 암이 하는 분들도 실제로 대책 없는 분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저는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요 안다 모른다 해서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르면요 똥이 된장이 모르는 거지.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본다고.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죽을지 살지 모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 썼죠. 이 책을 보다 보면 더 애가 써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말 하는 얘기가 많아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1페이지 잠깐 펴볼래요?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60% 여기 보면요 100페이지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일본은 부양책으로도 증시가 80% 이상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썼는데도 증시가 몇 프로 빠졌다고요? 80%가 빠졌어요. 80%가 빠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면요 일본의 도쿄의 동경에서 그 동경의 그 땅을 팔면요 뉴욕주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뉴욕이 작아요? 우리나라가 뉴욕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얼마네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50개 중에서요 30 몇 번째 주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그것도 남한 북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작아요. 네바다주에 퐁당 빠져도 그 그랜드 캐년에 가면 우리나라를 딱 들어가지고 턱 빠뜨리면 탁 빠져요. 네바다주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예요. 엄청 크죠. 그 네바다주 시장이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서 웃기지 않겠어요. 경제 흐름도 더 크고 그런데도 한 나라 대통령이랑 까딱시 예우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민주주의 그쵸 정말 그쵸.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요 이 보세요 주거용, 상업용, 사업용 일치하죠. 주거용, 상업용, 사업용 똑같이 일치해. 무슨 말이야? 주거용이 빠지면 상업용도 빠지고 상업용이 빠지면 그 사업용도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장 부지 매각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남아도는 공장 부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집도 남아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집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끌들이 진짜 영끌해가지고 진짜 뭘 사잖아요. 뭐냐면 이거죠. 삼성 이건희가 왜 삼성 사옥을 팔았겠어요? 돈이 안 될까봐? 돈이 되는데 그냥 나눠주려고 서초동 사옥을 자기 회사 사옥을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 그대로 나와요. 다 매각해라, 다 팔아라. 아마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바로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삼성 세리 연구소에서 최근 미국에 나온 이 발간된 책들 다 조사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옮기죠. 우리는 조사해서 알아도요. 우리는 책을 읽어도 안 따라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읽고 바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웬만한 그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은 다 집을 많이 팔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일본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상황은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20% 상승한 뒤에 34%까지 그쳤는데 사실은 55%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집값이 반토막 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죠. 50% 빠진다는데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실래요? 내가 장기간에 걸쳐 평가 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피하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장기 하락세 때문이다. 인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앞으로 수년간 유효한 전략은 앞으로 경매로 나오거나 그렇죠. 경매로 나와서 싸게 사들이 임대해가지고 그래도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나오지 않아 팔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상승할 부동산은 소형 주택이나 임대용 아파트 말고는 없다. 임대용 해가지고 돈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보시면 103페이지 딱 보잖아요. 현대 역사상 기성세대보다 인구수가 더 적은 세대가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도 우리는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일본에서 매수자와 사망자의 수치를 비교하면 2015년도 이후에는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죽어서 집이 자꾸 나와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10년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5년간 떨어졌는데 또 10년간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35년 지속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25년 뒤쳐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따라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거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임대용이나 경매로 나온 주택을 사는 전략만 유효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임대주택을 얻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기대하고 부동산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일본은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20년간 부동산 시장만 의미 있는 반등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것이 아니다. 뭐가 나와요? 주식시장도 2012년 말 고점 기준으로 지금 80% 가까이 떨어졌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볼게요. 2012년도에 고점을 쳤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거의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01이 되면 어떻게 돼요? 32년 정도 붕괴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어때요? 주식시장 그래요?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경제와 따라서 25년 차이를 둬요. 우리나라 인구가 에코 세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코 세대가 없어서 거기서 20년을 빼야 돼요. 15년을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딱 해보면요. 2020년도 근방에 오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 나라에 에코 세대가 없었으면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에코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80%가 빠진다는데 주식 괜찮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일본이 이 108페이지에요. 일본이 경기 부양 규모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일본이 국채의 81%를 일본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부실해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제일 부실해요.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이에요. 그리고 국가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제일 안전해요. 우리나라는 기업도 파산하고 개인도 파산하고 다 파산해도 국가는 살아있어요. 뭐예요? 세금도 많이 걷고요. 폭리를 많이 쳤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융이 너무 불안전해서 이미 IMF가 터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위기가 터진 거죠. 기업이 우리나라 무너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되지? 개인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2002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가 굳어날 만을 했는데 2017년도, 16년도에 개인이 그걸 다 아침을 쥐어준 거예요. 2018년도에. 이 금융사건을 쪼개가지고 다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쳐주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죠. 금 팔아가지고 IMF도 극복하고. 아시죠? 그런다잖아요. 너무 이상하대요. 유대인들이 데일 카네만 아시죠? 아마 들었을 거예요. 데일 카네만 그분이 200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교수님 얘기 들으셨죠?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시장을 형성한대. 유대인들은 일본도 시장을 형성했고 다.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 집단이 없는 나라가 있대요. 한국인데가 한국인 거죠. 한국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대요. 합리성과 논리성이 완전 배제돼가지고요.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고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개인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사회주의처럼. 사실은 개인이 희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국가가 내야 되는 부채를 지금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타깝죠.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저는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보시면 115페이지에 봐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렵다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안 되고 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가 기회가 될까? 지금 부동산도 다 팔라 그러고 주거용 아니면 다 처분하라는데 도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과 사람이 성공할까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왜 해요? 저는 그래요. 사실요 13년 전에 몰랐어요. 아멘 하면 그 돈만 버는 줄 알았죠. 지금 내가 추구하고는 가치의 삶을 추구하진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라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신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우리 가족 안전하고 그냥 화목하게 먹을 거 돈 쓰고 싶을 때 돈 쓰고 건강하게 약간 그렇게 작게 생각했지 이렇게 포부를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게 성공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게 성공이에요?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정말 제가 저 엄마 삶을 생각해봤거든요. 저 엄마는 여자 인생으로 성공했어요. 우리 어머님에 비하면.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태어나서 일한 적 않고 아버님이 벌어다 돈 가지고요 살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아껴가지고 잔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시고 그냥 정말 그러고 다 보면요 오늘 우리 어머님은 머리수도 알아봐요. 그 옷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옷장에 옷이 몇 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모으셔가지고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나눠줄 게 아니었는데 우리 재산세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데 그걸 바로 아주버니한테 양도를 다 이렇게 옮기고 다 넘겼어요. 저한테도 넘겼는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님이 그 하우스 15동인가 거기서 매달 돈을 받거든 생활비를 한 동에서 뭐 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걸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굳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난 재산세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알고 나 우리 세상에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 계속 우리가 재산세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지금 그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그 돈이 없진 않죠.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님은 알부자인 거죠. 돈은 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그 돈을 평생 병원비로 다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랑이 번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병원비를 많이 대주고 간병인도 지금 우리 어머님 혼자 못 힘쓰니까 간병인을 쓰고 있거든요. 간병인을 써요. 여러분 간병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시골인데도 350달러예요. 상주하면서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주면서 해주시는 분이 350달러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내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옷도 별로 항상 몸빼까지. 그리고 아세요? 슬리퍼. 그 파란색 슬리퍼. 13년째 내가 결혼해서 20년째 파란색 슬리퍼 그거 떨어지지도 않는 파란색 슬리퍼 있잖아. 그거만 쓰고 다녀요. 겨울에는 덧은 신고 여름에는 그냥 신고 그리고 사세요. 뭔 추억이 있어요? 바꾸고 있죠. 뭐? 새걸로 바꾸고 안 바꿨어. 그러니 계속 그거예요. 또 그러니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그렇지만 우리 말이 성공했냐? 저희 엄마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죠. 현대중공업을 다니셨는데 아버지 번 돈 가지고 자식 4명을 교육시키면서 과일값도 댈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자식 4명 공부시키면서 과일값 대기가 어려워요. 남자 명 벌어가지고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부도를 내놓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한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진짜. 웬만한 남자들 연봉을 하루에 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도 입고요. 남들이 평생 살면서 그런 자켓을 한번 걸쳐보지도 못한 자켓들, 젊은 자켓들 거의 500만 이하가 잘 없어요. 그럼 그런 걸 계속 산 거죠. 그럼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넓은 집에 살았어요. 좋은 자켓을 걸쳤어요. 좋은 거 먹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삶을. 우리 어머님은요, 옷장 한 칸밖에 옷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한 방 전체가 옷이었어요. 행복했을까요? 그 옷 입고 갈 데가 없었는데, 맨날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이 비싼 옷을 입고요. 옷이 실크 이런 건 아주 약하잖아요. 그 비싼 옷이 그냥 작업복인 거예요. 옷 거의 엄마 엄청난 비싼 옷을 입고요. 맨날 한복 반에서 입고 오늘 십박에 묶고 보면 안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아무리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앉아도 한복을 바느질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인플루엔자 한다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손님이 온다니까요. 휠체어 타고 가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자유가 없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엄마가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 우리 엄마 삶이 부러웠어. 우리 어머니 삶보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게 물질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어머님은 온 가족 다 데리고 가서 갈비 먹인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엄마는 온 식구 다 데리고 가면 갈비값으로 100만 200만 원 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괜찮았었어요. 우리 오빠 부도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멘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 거죠. 우리 엄마가 행복했냐고요. 우리 어머님이 행복했냐고요. 근데 내가 36살 아래를 딱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인데 우리 아버님을 나쁜 놈 하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울더라고요. 나쁜 놈 하더라고요. 관계가 완전 무너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건강도 완전 무너져 있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님 맨날 지금 우리 어머님은 저희 신랑 이병선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죽는다 그랬대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내가 못 살 거니 맨날 유연하고 아들아 일로 와봐 앉아라고 맨날 가지고 엄마가 얘들아 이러고 와보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요 엄마 유언을 몇 번 들었냐면 셀 수 없이 들었대요. 근데 할 때마다 엄마가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엄마 누구한테 뭐 받고 막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엄마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대요. 행복했을까요? 되게 불안했대요. 항상 엄마가 부자일 것 같고 엄마가 죽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병선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위장병이 생긴 것 같은 내 생각에. 이병선에도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도 아파서 소리 안 해요.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나보고 자기 엄마가 세상에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제가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가슴 다 드러내 그때 수술했어. 대학교 때 그때 석사 때 박사 때 그때 유선형 수술해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폐혈증을 내일 죽을 수 있다고 방장 입원은 바로 그 병원에서 바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엄살을 안 부리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신랑이 너무 헷갈린대요. 누워가지고 한 3, 4일 알아 누워있어야 진짜 아픈 줄 알고 하겠는데 누워있지도 않지 아프다 소리도 하지 않지. 근데 딱 만져보면 열이 불덩이지. 이게 막 헷갈린 거죠.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엄마와 우리 어머님 인생이 어때요? 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아멘 사업을 하는데 왜 이 가치를 안 두세요? 저는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형아 넌 정말 새처럼 사는구나. 너무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헐헐 날아다니고 싶대. 날고 싶대. 근데 이 어음결제 해놓은 어음과 이 가게를 꾸려 나가야 되는 이 중압감과 이 자소를 지켜야 돼서 팔아야 되는 자영업의 한계예요. 엄마가 부재하면요. 가게 4개가 있어도 엄마가 부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와서 그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없으면 딴 데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규모가 크니까 식구들이 먹는 식습관도 다르고 사람들이 좋은 거 좋은 거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어머님은요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까요? 돈 때문에? 근데 관계도 망가졌어. 건강도 망가졌잖아. 그럼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이 좋았으면 왜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요. 근데 아베 비즈니스 해보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는 남을 도와주고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 자선한다고 남 돕기 위해서 나가서 막 그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 가족을 건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아베를 딱 하니까요. 뭐부터 하래요?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프 하잖아. 다른 사람 도와주라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날 좀 도와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남을 도와라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로운 삶이 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은영아 내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좋은 제품을 먹으면서 가격 따지지 않고 너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한복을 할 때 자기 옷 입을 때 이거 비싼 거니 못 입고 이러지 않아요. 엄마 거니까 제일 좋은 거 입고 하거든요. 전복집 주인은 전복 많이 먹어요. 전복 비싸니까 나 안 먹을란다. 산삼집, 인삼집 애들 어릴 때 왜 이렇게 큰 거 하지 아세요? 어렸을 때 홍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홍삼집 애들은 그런 식으로 맨 뭐냐면 우리 엄마가 네가 하는 일이 퀄리티 있고 좋은 제품인데 이걸 평생 데리고 먹을 수 있어서 니 참 좋겠다. 우리 엄마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버텼으면 대박 아니에요? 남들 연봉 4, 5억 해도 더 그런 사람 못 먹는데 대놓고 먹으면서 쳐 바르면서 10년을 사셨잖아. 핀이 올라가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지속됐잖아요. 빈요? 그들이 더 많아요.
연봉 3억, 4억, 5억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니까요, 추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인간이 언제 행복해지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언제 사람이 이렇게 충만감이 생기고 행복해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랑 6시간, 7시간 얘기를 해도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신랑이 나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그 배드민턴장에 옆동에 사신 분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큰 기업의 그 사모님인데 배드민턴을 저랑 같이 치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이언 센터 저 밑에 상가 다 저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냐면 되게 못생겼고 그럼하고 막 이렇게 있어도 별로 좀 유명하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맨날 노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요즘에 놀지 여자분인데 근데 남편은 없는 것 같고 여자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국에 안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심심하니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배드민턴장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저께 딱 만났는데 아침에 우리 신랑 이경선이들을 보면서 나보고 행복하시겠어요? 이러는 갑자기 난 별로 안 친한데 그래서 난 나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동갑인 거예요. 난 나보다 나이가 진짜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동갑이라는 거야. 내가 내 얘기를 해. 이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왜냐면 내가 아멘 안 했어. 내가 꿈이겠어요? 내가 아멘 안 했어. 꿈이겠어요? 이분은 남편도 없고 돈은 많은데 맨날 배드민턴 치니까 땀 먹을 때 체육복만 입고 맨날 돌아다니고 머리 묶고 땀을 많이 흘리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화장하고 어떤 가잖아. 밖에 돌다가 저녁에 가니까 다 화장 말끔하게 정장 입고 가가지고 안에서 옷을 갈아입지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요. 아침에 6시 50분 딱 되면요. 자기네 이제 운동하러 나간다고 딱 나갈 때 그 시간에 6시 50분 딱 되면요. 가방을 하나 메고요. 어떤 남자가 양복을 입고요. 가방 백팩을 딱 메고 분리수거를 막 그들고 막 그러고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막 분리수거를 막 하는데 그러고는 가방을 딱 메고 막 이렇게 뛰어가 이렇게 뛰거든요. 막 뛰어서 그 간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빠지고 왜냐면 자기는 그 시간에 항상 내려와서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니까 레슨이 있으니까 딱 그 시간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얀색 벤치거든요. 하얀색 벤치가 딱 나오는데 우리 신랑이 어쨌든 서명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너무 신기해서 계속 그걸 쳐다보는데요. 우리 신랑을 다 보고 자기는 간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저녁에 자기가 프레테스를 마치고 오는 시간이 이병선 리더가 버스에 딱 내려가 오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 저녁을 본다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아침에는 또 그렇게 가는데 저녁에는 가방 메고요 쭉 떠서 뛰어온대요. 그 버스에 딱 내리면 집에 막 점점 걸음이 크지 않아. 이현선이들 걸음걸이 기억나죠? 약간 뛸 때 어떻게 되면 가방을 메고요. 막 이렇게 뛰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온대요.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가노 싶대요. 집에 온다고. 그래 나보고 행복하시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집이 좋은가? 그리고 와이프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왜냐면 배드민턴 오면 내만 쳐다보고 있대. 내가 하는 거 없다고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니까 저렇게 좋냐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여하게 되고 너무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옛날에 연애할 때보다 지금이 100배 더 좋고 우리 신랑 저희 신랑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고 지금이 더 귀하대요. 그래서 시간이 막 쪼개고 아까워가지고 막 더 뛰어오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막 그렇다면서 막 그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이분이 좋겠다 하면서 한숨을 늘어지게 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신랑이 외국에 가 있고 자기 혼자서 있고 자기가 상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자기가 삶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애 둘 있는데 다 커가지고 내가 결혼 되게 일찍 했나 보다. 내 나이인데 내가 다 컸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애가 다 컸겠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내가 31인가 30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정상적으로 내 또래면은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애도 없지. 그 큰 집에 강아지하고 지밖에 없으니까 거기 우리 평수잖아요. 강아지하고 자기만 있으면 재밌겠어요? 산을 나게 된다. 산을 나게 된다. 강아지 때문에 에어컨도 못 끈대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 뭐 애기들 에어컨비가 뭐 150만 원이 나온대. 왜냐면 강아지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도 계속 24시간 틀어놔야 된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어때요? 행복해요? 지금 제가 이거 실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삶을. 저는 제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잖아.
스폰서님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어쨌든 피곤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소통이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돈이 많고 좋은 거 먹고 봐요. 아침도 말하고 배고파가지고 이거 먹고 지금 내가 배고파가지고 그러잖아요. 밥을 많이 먹거나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어제 김남기 대표님 한국 오셨거든요. 근데 격리잖아요, 2주간. 근데 김남기 대표님이 뭐도 행복하냐면요. 김남기 대표님이 한국에 친척들이 많고 가족도 있고 형도 있고 또 누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김남기 대표님이요. 세관이 딱 들어오면요. 전화할 때 이 사람을 보증할 사람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보증인이 누구냐면 나한테 김남기 대표님 스폰서님이 전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알겠어요. 스폰서님 전화 잘 받을게요. 그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올 거라 그래. 잘 받으면 했는데 진짜 어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인천공항인데 이러니까 무슨 까먹은 거죠 내가. 그래서 네 이러니까 김남득 씨를 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그냥 알아야 돼. 관계가 뭐냐는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 하는 데지 몰라가지고 막 있다가 사촌 오빠라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신기한 게 김남규 대표님이 사촌 동생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김남규 대표님이 이랬대요. 연예인들도 뭐라 얘기했을까 너무 걱정이 되더래. 근데 내가 사촌 오빠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냥 자기도 급하였어. 너무 무슨 관계냐 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사촌은 성인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촌 안 다르지. 누니 엄마 아빠 다르지. 다르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업을 하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생기고 내 아이를 맡기는 때도 너무 편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있는 은혜를 1년 동안 우리 집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우리 애들은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보내라고 아마 고생이 좀 할 거라고 내가 우리 집은 은혜야 네가 밥 혼자 다 해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아이를 맡겨도 마음이 편할 관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믿는 거죠. 내가 본심으로 다시 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보내요. 저도 스폰서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 애들을 둘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가식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요 절대로 안 보내줘. 그 스폰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은혜 얼마나 이뻐요 막내딸. 그런데 우리 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두 사람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돈에만 포커스가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 순간 흔들려요. 돈이 되면 좋고요. 돈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일반 세속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돈 벌었는데 우리 엄마 행복했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돈 저렇게 모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저렇게 난리 쳤는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자로서 느껴야 행복을 하나도 못 누린 거죠. 여자로서 머리도 이쁘게 하고 싶고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이쁜 화장도 하고 싶은데 화장도 안 해. 머리도 이쁘게 안 해. 머리도 가면요 안 풀어지게 해주세요. 빠라빠라빠라 해가지고 완전 저는 그런 머리 처음 봤어요. 항상 같은 머리 빠라빠라빠라 머리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 머리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신랑이 이병설이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가난한 집에 시집간다라고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할 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사실 알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 땅에 묻어놓고 왜 그렇게 정말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음식 집 떨어지는 거 고기도 좀 좋은 거 먹고 하지 왜 나쁜 거 먹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요. 여러분 돈 안 쓰고 싶어도 돈 쓰잖아요. 영양제 막 억지로 사 먹고 이거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안 하고 싶은 프로모션도 막 광클릭해가 쓰면서 드라이기 좋은 거 쓰는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라 하니까 했어. 안 사면 괜히 눈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썼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우리 삶 퀄리티를 자꾸 올려주는 거죠. 그런 가치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 몰라. 돈이 좀 들어오면 좋고 돈이 좀 나가면 싫고 이빨 몇 개 빠졌다 생각하세요. 임플란트 몇 개만 해도요 1,000,000원이에요. 맞잖아. 양가 부모님 네 분이서 이빨 2개씩만 빼봐봐요. 2개씩 빼서 2개씩 임플란트만 씌워봐. 돈이 얼마야. 이혼한다니까 잘하면. 정말 진짜 우리 언니가 싫어해요.
우리 언니가 일시 보너스 1,050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죠. 뇌출혈로. 그래서 병원비가 이제 700만 원이 나왔어요. 700만 원 냈어요. 언니가 첫 일시불 보너스였어요. 이거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세금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300만 원 남았잖아. 300만 원 자기 써야 되는데 그 다음날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알죠 그 얘기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 어디 가냐면 강경화로 병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 380만 원이가 해가지고 일시 보너스를 양가 부모님 자기 그 어머님 시어머니 아버님 병원비로 탁 쓰고 딱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하는 말이 현실점검은 그때 우리는 이성윤이 했어요. 진짜 현실점검. 그때 그 1,000만 원이 없었으면 이혼했다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짜증나가지고 부모님이 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빼앗아가냐고 이렇게 했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치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얘기가 샜죠. 그렇지만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이 어떤 기업과 사람이 성공할까 안 궁금하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배표 치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 하냐면요. 내 경험 특히 기업가로서의 경력을 돌아보건대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 역설적이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리스크 짊어지셨어요? 저는 큰 리스크를 짊어졌죠. 포닥을 안 나가고 아메 비즈니스를 바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리스크를 짊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는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거절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은 거절하고 내가 들은 거절이 게임을 하면 누가 많겠어요? 제가 많겠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예스 하겠어요? 다 거절하다가 예스가 됐지. 처음부터 하정리더님은요 왜 왔어요?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밥 먹으러 갔는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왜 진짜요. 나보고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스폰서한테 내가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오는 걸 얘기해야지 얘기를 안 한 거야. 이분이 너는 왜 왔니? 이 표정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사실은 거절했죠. 진짜 거절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죠. 그래서 다 그랬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얼마나 무안하고 내가 막 어떨 때는요 막 미치겠다. 내가 뿅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그 영화 되게 좋아요. 내가 뭘 탁 눌리면요 온 세계가 탁 조용해지면서 멈추고 자기가 움직이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계속 되뇌면서 탁 하면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도망가고 싶고 막. 저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군가를 만나고 거절받고 가슴도 매일 철렁철렁 내려앉고 하늘과 땅을 찍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요 입술도 많이 부러터요. 왜냐면 열이 나가지고 막 설명하면 열이 나 이만큼 올라왔다가 식으면 썩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점막인 얘가요 부러뜨거든요. 껍질 맨날 벗겨주고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 사업을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거를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 아니까 뭐라도 좀 사주고 싶고 따동거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스폰서 역할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프로팀 될 때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밥을 사 먹은 적이 없거든요. 프로팀 될 때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외식이 뭐야 밥을 한 번도 사 먹은 적 없어요. 내 돈 주고. 왜? TV 띄운다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PT 갈 때까지 사적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못 사주고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시간이 지나와야 돼요.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실패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돼가지고요. 이제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나한테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성장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은 점점 더 자기 만족과 과신에 빠지게 되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협과 기회를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작은 성취에 내가 그 매너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거만 벗어나면 여러분 성공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도전이 없으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 사람도 어떤 생물의 종도 효과적으로 성장하거나 진화할 수 없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요. 다 중요하지만 경제에서 진리는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절은 굉장히 좋은 거림이 될 거예요. 많은 거절을 받으세요. 그거 아세요? 거절 받아도요. 내가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아프대요. 발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고요. 너무 온몸이 근육이 다 아파서 아프고요. 왜냐면 근육이 빠져나가면 아프거든요. 아시죠? 근육이 클 때도 아프지만 근육이 빠져나갈 때도 사실 몸이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거기다가 몸에 암세포가 많으니까 이분한테 뭘 처방을 했냐면 아토피도 너무 많고 알레르기도 있으니까 면역 억제제를 계속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덱사메타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아파요.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배가 아프고 오늘은 발이 아프고 막 아프다 얘기하는 거 내가 아픈 거 통증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팩트예요. 통증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통증은 좀 죽일 수 있어요. 발이 좀 아프군요. 아 발이 아프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시도를 보내는 거지. 아픈 걸 억제하지 말라. 병원 가면 뭐 주는가요? 진통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다 진통제예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통증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이분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 아프면 죽는 줄 알았대. 아니에요. 통증은 신호를 보내는 거지. 통증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약을 권하지. 병원에서. 그쵸?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통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괜찮아요. 통증이 온다라는 건 내가 그 부분에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제가 책 한 권 읽고 느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10년 동안 너무 많은 경험과 책들하고 융합돼서 나온 거죠. 그러면 책을 보내줬더니 그분이 책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암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파트너가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암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적어도 암을 하다 보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니까 돈을 어마한테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약값으로 병원값으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토피 걸린 사람도 있죠. 성인 아토피 애들이. 그래도 돈 얼마 쓴 줄 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요. 훌쩍훌쩍 넘어가요. 병원에 가면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요. 마음이 쓰이니까 그런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 진열장에 한 칸이 다 연고래요. 병원에 발라도 안 나가니까 이거 발라보고 저거 발라보고 결국은 스테로이드 발라보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에 쓰는 돈은 돈이 아니고 암에서 쓰는 돈은 돈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얼마나 쉽게 1,000만 원, 100만 원 써요. 검사 하나 맡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나가지 않나요? 정말. 그러니 그런 것만 생각해도요. 평소 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 117페이지 보면요.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상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팩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사실요. 여기 정말 내용이 많아요. 내가 이거 다 풀어줄 수 없는데 정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 봐가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 부동산만 착 뽑아서 얘기해주고 주식 얘기해주고 주식만 착 뽑아서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워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또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홈미팅 때 내가 2시간 동안 다 풀로 해서 풀어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왜 파워 있는 줄 아세요? 이제 팩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이 다 적용됐어요. 스페인의 버블, 스위스의 버블, 그리스의 버블 터진다라는 거 이게 그대로 얘기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페인의 주택 순수요 해가지고 스페인의 집값이 앞으로 10년간 주택가격이 65% 이상이 추락할 것이다. 빠졌어요. 10년간 빠지는데 지금 이미 65%다 빠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이 미리 옛날에는 예견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기가 좋은 거예요. 141페이지. 여기 보면 142페이지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주세요. 이런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부를 쌓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향해 갖고 있는 구애 감정에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구애 감정을 갖고 있어요. 집값은 안 가실 거야. 집값은 계속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라.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될 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앞으로는 부동산 대유황은요. 조만간 앞으로 아마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러니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에 그걸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집은요. 오랫동안 살기 위하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그래서 소유하거나 아니면 임대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거나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의 비즈니스는 어때요? 집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중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도 하죠. 내가 누군가의 미팅을 열 때도 더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168페이지하고 129페이지는 꼭 읽어보세요. 딴 거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딱 보면요. 여기 보면 부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일본은 정부 부채가 제일 심한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제일 약하다. 그리고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정부 부채가 사실은 거의 400%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나라 중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고 어디가 무섭고 막 여기 나와요. 한국의 부채 비율이 314%로 일본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가. 근데 우리나라 뭐가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돈이 너무 없어요. 부채는 국가가 많이 안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일본은 잘 살거든요. 중국도 국민들이 돈이 많아요. 83%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요. 중국은. 중국 부채, 국민들이 부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남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허름한데요. 문 열고 들어가면 휘황찬란하고요. 남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가시하는 모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맨날 그거 지령이 내려왔대요. 허름해 보여도 중국 사람은 조심해라. 왜냐면 허름하게 와가지고요. 쳐다도 안 봤는데 이거 주세요 이런데요. 그 있잖아요. 예전에 그 무슨 뭐였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시계. 그 몇십억짜리인데 그걸 딱 진열해놨는데 중국 어떤 젊은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자꾸 보더래요. 좀 지켰으면 좋겠더래.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되게 비싼 거 되게 눈에 거슬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막 좀 거칠게 대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달라고 그랬대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 그다음부터 뭘 배치했냐? 중국어를 통역해주는 그 안내원을 배치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 백화점에 중국인들 그거 해주려고요. 거기 어디 서초동에 있는 신세계 있죠. 그것도 해주고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 마치 이쁜 여자가 까만색 전장을 막 가면 뒤에 이상한 아줌마들이 몇 명이 따라가요. 그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사잖아요. 소유하면요. 그걸 바로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사잖아요. 사면은 거기서 바로 차에다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그래서 들고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다 들고 다니죠. 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서비스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 해주는 서비스보다 중국 사람들 해주는 서비스가 더 큰 거예요.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블이 터진대요. 그래서 버블이 터지고 안 좋아지고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봐요. 이건 191페이지. 중국 경제가 경청용할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는 어디다? 한국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 나라는 한국이다. 왜? 한국은요 GDP가 중국 경제하고 60% 정도 우리나라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20원이가 내려왔죠. 왠 줄 아세요? 원래 123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중국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같이 돈이 올라가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는 거죠. 우리는 주권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라냐면 중국이 무너진다잖아요. 체격은. 인구가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7페이지에 나와요. 사람들에게 버블을 경고하는 것보다 일생에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경고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 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내가 발송하는 투자 보고서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기 구독자들은 에디터님 제가 지금 둘 다 못 봐서 저 찍어놨어요. 보여줄게. 맹숭맹숭 앉아있지 말고. 책 없는 분들은 책 없는 분들은 내가 보여줄게요. 이 다 찍어놨거든. 영상도 만들어 놓고 찍어 놓기도 하고. 자 이제부터 페이지를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딱 돌려가지고 제가 페이지 펼칠 때마다 돌려서 보시면 아직은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보세요 하면 딱 보면 돼요. 자 여기 아직 아닙니다. 그거 들어올 때 보세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기 구독자들에게 오랫동안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버블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성 이건희는 피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삼성 경제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대로 했을걸요. SK는 했겠죠. 그래서 그들도 뭐라냐면 내가 주식 갖고 주식 요새 그러니까 있는 주식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셨죠. 그 어느 기업이에요. 거기 자기 사주들이 오너가들이 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챙겨 나갔잖아요. 그런 집들이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갖고 가요? 개미들이 다 갖고 가요. 우리는 기관 투자가들 이길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가들은요 30% 40% 뒤집어다서 주식을 사거든요. 30% 40% 뒤집어다 주식을 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식값이 떨어져도요 완충할 수 있는 30%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달러 어떻게 사요? 달러 안 사요. 빙고네 빙고. 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달러가 1,200원 할 때 있잖아요. 한국. 그러면 사람들 이거 보고 지표를 보고 너도 가지고 결혈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6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요 미국의 달러가 값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내가 이거 살지 안 살지를 정할 수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러를 사거든요. 아마 이거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는 줄을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미국에 가면요 이게 1148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1,200원이 주식 거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반영이 안 됐어. 그럼 우리 1,200원 주고 사야 돼요. 같은 날인데도. 그런데 내가 이걸 봤잖아요. 안 사야죠. 그리고 6시간 딱 지나면 이 가격으로 딱 책정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1,234원으로 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클릭해서 사야 되겠죠. 나 같은 개인도 6시간 시차를 두고 이걸 거래를 알 수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를 이런 정보를 여러분 알고 몰랐죠? 한 명도 몰랐을 거예요. 밖에 나면 알까요? 몰라요. 일반인들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다이아몬드 세관 안 걸린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삐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다 밀수예요. 정상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가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돈을 내고 투자 보고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00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보여주냐면요, 사람들은요 여기 아마 있을 건데 이거는 찾아보세요. 이게 200페이지. 사람들은요 경기가 그래프를 내가 보여주면서 할게요. 여기서 판단, 여기서 판단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하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요. 이게 약간 고점을 칠 때가 있고요. 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이 틀리다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더 이상 친체는 여기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면요 앞으로 더 이상 친체는 없을 거야. 완전 믿는 거죠. 그렇지만 내려가잖아요. 못 믿는 거죠. 정상에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아 이건 연착륙. 그러니까 안전하게 고착화 된 게 아니라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틀렸죠? 내려갔어요. 막 내려가니까 여기서 완전 저점을 찍고 다시 싹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반등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된 대로 내가 지적 수준이 낮은데도 내 판대로 움직이면요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전에 리더가 그러더라. 자기는 자기 신랑 말을 잘 듣는데요. 자기 신랑 말을 신경질 나지만 왜냐면 자기 신랑이 자기보다 똑똑하대요. 똑똑하잖아. 그렇죠. 자기 신랑이 자기보다 똑똑하고 판단력도 빠르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냥 따른대요. 근데 맞더래. 해보면 맞더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시죠? 아메이도 정혜리도 신랑이 더 권해가지고 했잖아요. 신랑이 더 푸시하고 더 권하고 MBA 가서 하라고 했던 얘기를 알죠? 왜냐면 3억 들어도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왜냐면 MBA를 가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퀄리티가 다를 것이고 네 말을 더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 아줌마들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거기 가서 좀 괜찮은 사람들,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을 후원해봐 라고 보내주려는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됐어요. MBA 안 가도 저 더 못했으니까 그냥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예측이 잘 안 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9페이지 보실래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면요. 그렇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돼지이며 가능하다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점점 더 합당하게 보이고 덜 위험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주식을 하면 주식이 안전할 것 같고요. 남들이 부동산을 사면 빚내서 부동산을 사면 안전할 것 같아요. 남들이 결혼 예딩 촬영을 하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애 돌잔치를 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파는 걸 써요? 사야 될 걸 사요? 아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팔고 싶어하는 제품을 사요.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아메 비즈니스를 안 하고 아메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팔고 싶은 제품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메 제품 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거다 보니까 나는 내 의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인 거죠. 사실 이거 우리 그때 기억나겠지만 2주간에 걸쳐서 풀어줬나 그랬을 거예요. 2, 3주를 걸쳐서. 근데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려니까 안에 내용을 다 뺐어요. 여러분들이 표를 꼭 그러니까 이거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왜냐면 믿음의 차이가 완전 다르죠. 여기 보면 지금 281페이지에 보면요. 중국 버블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중국의 과잉투자 버블은 그건 없어요. 그건 안 찍었어요. 중국에 왜냐면 어제 4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안 했거든요. 중국의 과잉투자 버블은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다. 따라서 버블이 터질 때도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다. 이 같은 버블 붕괴는 반드시 일어난다. 중국 부채와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까지 위태위태하게 흙댐비가 쌓여 올리는 것과 같다. 중국의 소리 흐르는 정점 언제라고? 2025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버블이 무조건 터질 건데 이제 그 전에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쌓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가 오르면 중국 엔화가 중국의 그 위안화가 떨어지고 한국 돈이 떨어져요. 그런데 달러가 내려가면 중국 돈이 올라가고 중국 돈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돈도 올라가요. 우리는 중국하고 완전 경제가 완전 예속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해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25년 차이로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봐도 우리는 답을 알 수 있고 중국을 봐도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 친구들이. 일본도 보지 않고요. 중국도 안 봐요. 그냥 뭐만 보냐면요. 그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만 내 눈에 보일 뿐인 거예요. 미래에 뭘 투자해야 되고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 보인다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9페이지 보면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련해 지치를 요약하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중국은 부동산을 찍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무너질 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과.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심각한 게 뭐가 없어요. 도시화를 시켰잖아요 정부가. 이거 없어요. 290페이지. 중국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획 경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을 도시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막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도시 생활 유지를 못 하잖아요. 집을 벌고 다 시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빈 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 도시가. 너무 무섭죠. 아마 TV에 한 번씩 보여주지 않던가요? 굉장히 고급 저택으로 빌라를 막 지어가지고 그 600평인가? 한 집당 600평짜리 집을 몇만 원하던가 엄청나게 그 도시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편의점 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 다 못 이겨내는 거죠. 그걸 한번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거 내셔야 뒤에 아메이의 기회가 보여요. 그래서 9장을 펼칠게요. 여기서 아메이. 여기서부터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거죠. 여기 보면 그래 어쩌라고 이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우리 다 무너진데 그럼 난 뭐 나보고 뭐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기사에 뭐라냐면
경제의 겨울을 대비할 기업 전략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걸 다 읽어주니 뭐라냐면 이분 남해하시는 분이에요 라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 남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업 전략가란 말이에요. 인구를 베이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추는 확률이 90%가 넘는 그런 연구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겨울을 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365페이지에 딱 펴보세요. 이렇게 경제의 겨울은 2023년 무렵까지 계속 될 거다. 근데 이 가운데에 주식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 불황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가 언제? 2021년에서 2022년이라는 거예요. 거기 아니죠? 지금 없어요? 21년. 없네. 도장이 없네. 근데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 왜냐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주식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가 그리고 불황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라는 거 아직 안 왔어요. 내년부터라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도 럭셔리 거기서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가 날 연락 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보통 그게 한 달에 한 건, 두 건 오는데 그날에 추석 전날 하루에 20몇 건이 날라왔다. 나 너무 무섭단 말 했잖아요. 붕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얼마, 100, 그때 얼마인가요? 160억? 160억인데 뭐 40%인가 50% 세일해가지고 뭐 70억을 DC해 주겠다는 거지. 70억 DC 해줘도 사나? 그쵸? 롯데타워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와,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다 던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시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뒷차를 타요. 아시죠? 주식은 앞차를 타고요. 부동산은 뒷차를 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떨어진다고 안 내놔요. 떨어질 것 같으면요 떨어질 것 같아도요 거래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억에 샀으니까 3억보다 떨어지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자 부담해가면서 나중에는요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창 무너지는 거죠.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오를 가치가 있으면 미리 베팅해가지고 사들여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주식은 항상 얘가 오를 것 같으면 먼저 앞에서 이 그래프 올라가요. 근데 주식은 부동산은 항상 꺼지고 나면 그 뒤에서 부동산 그래프 올라가거든요. 그게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향후 수년간 살아남을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9가지 원칙이 있대요. 살아남기의 원칙. 여러분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저는 달달달 외워다시피 될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원칙 뭐예요? 현금 흐름이 대변혁의 위기에 살아남을 있죠. 보이죠? 살아남아서 몇 년 후에 특히 2015년에서 2020년 금방에 일어나는 금융자산의 대폭 하락 이거는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들한테 그걸 다 옮겼잖아요. 터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쏟아져 나오면요 그때 기회를 잡아라. 이게 결정적인 중요하고요. 이때는 전 세계가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자는 쇼핑을 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요. 봐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읽어주는데 봐요. 당신의 기업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거나 좀 더 범위를 좁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팔거나 폐쇄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장들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 여건이 당신의 기업을 더 고통스럽고 남은 것은 별로 없는 상황에 빠뜨릴 것이다. 남는 것은 별로 없는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나 사업은 매각해라. 향후 다가올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금융자산 할인 판매 시기를 대비해라. 여기 보면요. 팔 수 없으면 폐쇄해래요. 지금 당장과 상황이 더 어려워질 미래의 고정비를 절약하고 현금흐름을 소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별표 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고객이 누구이고 그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하는 목표, 집중해야 할 초점을 정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당신이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이 당신에게서 얻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이 고객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의 브랜드에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지 고객의 비전략적인 기능을 떠맡아서 고객의 핵심 기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고객이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지금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역에 있으세요? 저 지금 이거 말하면서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내가 파악하고 고객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정기 구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사람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나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영역 갖고 있으세요? 우리가 아이템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내가 절약해주고 있나? 어때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탄력적으로 내가 대응해주고 있나? 그래서 아메리카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해주고 있죠. A 클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파워풀하게 대응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거기다가 여러분 있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 착각하는 게 영업인 마인드로 보면요. 고객이면 영업한테도 고객이에요.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도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세일즈맨의 입장에 두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사장의 마인드로 둬보세요. 그러면 이 고객이 고객 창출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객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CEO의 입장에서 이 고객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CEO의 입장에서 이 고객과 이 매니아층을 들여다보면요.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 내 제품을 써주고 이 아메이를 좋아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요. 내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니즈와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꾸 판다고 생각하니까 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자꾸 새롭게 정수기 이 사람 썼으니까 그 사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매니아 고객은요. 100명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 파워가. 그러니 그런 귀한 고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속도 시켜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귀한 고객이 없으면요. 그 고객은 딴 데로 가버리는. 내가 영업을 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매니아 소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째 보면요. 4번째도 중요한데 읽어보시고요. 5번째는요. 공장, 공장 창고, 매장 컴퓨터 시스템, 부동산, 전문 사무실, 건물 다 팔래요. 주요한 투자를 경쟁업체들의 공경에 빠져 자산의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후 금융시장 붕괴와 경기 하강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미뤄라. 이렇게 팔라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 팔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잖아요. 최적기를 지났다잖아요. 내놔도 안 나갈 뿐더러 내놔도 내가 냈던 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은 할인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는 뭐예요? 비전략적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필요하면 임대해라. 앞으로 수년간. 그러니까 팔고요. 안 되면 빌리라는 거죠. 안 되면 빌려서 쓰지. 그걸 내 걸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부동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회복돼요. 그러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최종 수요나 기업의 이미지, 고객 서비스와 유통 또는 다른 시스템 등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때만 그걸 보여야지 나머지는 다 버려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왜 기회냐면 제가 맨날 보여주는 384페이지 여기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고객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얼굴 LG에서 얼굴 씌워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문제 있어가지고 이번에 막 그 리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이번에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게 뭐야 했잖아. 근데 쓰고 있으면 좋은 줄 알고 다 쓰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머리 쓰는 것도 나와요. 머리 마사지 해준대. 쓰고 있으면 막 마사지 해준대. 근데 그게 또 좋을지 나쁘지 않게 뭐야.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야.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 CEO가 어떤 책임감과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그 제품을 만드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 암이 비싸잖아. 이런 말 하잖아. 그 사람은요. 3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넘겨도 되지 않겠어요? 3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암의 제품 진짜 비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답도 안 나와요. 그리고요 이제는 싼 거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인구의 대부분이 다 고품질로 넘어갔어요. 이제 피자를 먹을 때 옛날에 싼 피자 5,000원, 6,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사람들이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많이 그 피자를 먹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싼 피자를 먹었을 때 내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내 몸의 가치 가격 기준을 내가 책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없는 사람들도요 의지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고요 나쁘다면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양분하게 있는 거 아세요? 됐다 나다 이렇게 살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병원비가 돈이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아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옛날에 밥 먹고 뛰면요 어른들이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배 꺼지라 뛰지 마라.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바로 윗세대예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는요 좋고 나쁘고 따지면 안 돼. 그럴 때는요 그냥 해야 돼요. 싸도 괜찮아. 표준화되면 그냥 먹으면 돼. 남들이 하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있었어. 이 시장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싼 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미 이 시장 꺼졌어. 이제 다 뭐예요? 고품질 영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그래프가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싼 거 쓰겠다고 하면요 냅둬야지. 어떻게 3, 4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세요. 니는 네 자식들한테 뛰지 마라 배 꺼지라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딱 그 제가 저번에 풀어줬던 문제 12문제 그 문제를 보여주세요. 니는 아마 한 문제도 못 맞출 거다 이러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고품질이에요. 다들 뭐라면 물건은 좋아 근데 비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건 좋은 거 인정하면요 이제 물건 좋은데 비싸지 않다 하거나 비싸도 물건 좋은 게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거 쓸 수 있잖아. 안전한 거 쓸 수 있잖아. 2개 먹는 것보다 하나를 먹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뒤집어서 의심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고혜진 대표님, 고혜진이도 이 말을 했어요. 기업 오너 입장에서 소비자가 섬유를 알아버리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소비자가 다 알아버리면 안 돼요. 약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다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다 알아버리면 안 돼요. 소비자가 좀 몰라야 돼. 그래 소비자에서 팔수요. 소비자가 이 기름 몇 번 튀겨서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쵸? 몰라야 돼요. 몰라야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펫타이어, 그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제 세정에 나이키가 세척해가지고요. 그거에서 원사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개념 있는 기업이라 해가지고 같이 주식 막 올라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면이 뭔지 아세요? 이면이 페트병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하려니까 더러운 거야. 씻어야 되는 거지. 씻고 택을 떼고 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장에서 플라스틱 병을 사요. 헌 페트병을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사서 그걸 다시 녹여요. 녹여서 원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더 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리사이클한 옷이다. 개념 있는 플라스틱을 개념 있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이. 근데 이런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영양제 이런 거 들어가면 근데 이번에 구스 나온 거 아시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구스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뭘 보냐? 몇 그램이야 물어봐요. 몇 그램이 얼마야까지 그거 하고요. 솜돌 비율이 몇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스가 몇 프로 들어가, 다운이 얼마 들어가서 요거밖에 못 물어봐요. 보건용 이런 거 몰라요. 얼마큼 세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건력이 얼마고, 세정력을 어떻게 세정을 했고, 어떤 재단 알러지 그 케어를 해가지고 안에 뭐 약품 처리 한 거 다 했고, 그리고 얼마나 얘가 극한 기후를 견뎌가지고 얼마나 이 솜털이 촘촘하면서 얘가 그 기름층을 다 갖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하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굉장히 극소량만 만들어내는 그 구슬을 가지고 이번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클릭을 해도 안 될 수 있다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요, 이 정도 품질 정도 되면요, 많게 받을 때는 몇백만 원까지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소비자들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메이크업 보고 사잖아요. 나도 구스 이거 3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 세정을 덜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였죠? 내가 어디가 샀냐면 그때 유럽 나갔을 때 샀었거든. 유럽 거기 그 구스가 격차해가지고 어떤 마음 딱 드냐면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300만씩 주고 살 게 아니었던 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여보래 안 맞아요. 안에 들어가는 바디. 그게 500만 원대에 들어가 있는 바디를 똑같이 넣었다고 하거든요. 기계를. 근데 우리 100만 원, 100 얼마에 사잖아요. 그래서 택배비까지 내라는 거예요. 택배비까지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딴 거 보세요. 딴 거는 별의별 거 다 끼워주지 않나요? 뭐라는 줄 아세요? 와서 직접 가져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택배비 책정해가지고 다 집어 N분의 1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 지역은 7만 얼마? 그리고 도서상관 지역은 10 얼마? 산책은 못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진짜 감사하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요 인구 절벽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는 안 될 겁니다. 이긴 거예요. 당신의 미래 준비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정부가 무너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랑 거울과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의 긴 그 경제의 겨울 그 시간을 우리는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코 세대가 있어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는 더 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냐는 얘기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반응 마케팅의 중요성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오래되고 표준화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고 새로운 또는 고급의 맞춤형 제품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중간 단계 마케팅과 유통비용을 줄여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게 답이래요.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거기다가 유통 단계가 줄어들수록 비용이 떨어지고 최종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결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말을 해놨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제에 정말 직접적인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주문자의 판매 방식처럼 누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거.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거가 있고 델 컴퓨터처럼.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마존처럼 창고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간 판매인 거예요. 여러분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메가 개인간 판매예요. 사람들은요 아메가 개인간 판매인 줄 알아요. 자, 개인간 판매가 뭐냐면 타파웨어 같은 거예요. 자, 4번째가 직접 대면 맞춤인데 세 번째 개인간 판매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387페이지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델은 피어투피어 이게 개인간 개인 판매인데 이게 뭐냐면 이 모델은 맞춤화된 판매가 필요한 저가형에서 적정 가격의 제품 때로는 고액의 제품도 적합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건강식품과 체중 감량 제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이 모델을 활용해 왔다. 이 모델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매자로 나서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자들은 친구나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타파웨어다. 자, 이게 아메일까요? 달라요. 타파웨어는요. 내가 타파웨어가 내줬어요. 타파웨어를. 그러면 타파웨어 하신 분이 타파웨어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소비자를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지만 이 내가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는 없어요. 가맹점들이 받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타파웨어 본점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판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유리하게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멘인 줄 아는 거죠. 아멘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389페이지 보세요. 고객의 모든 것 파악하기 해가지고요. 직접 마케팅 전략은 아까 앞에 거 직접 마케팅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특히 경제 겨울에서 경제 우위를 보장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판매는 허벌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이게 판매에서는 타파웨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반응 마케팅이 아메예요.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고 아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는요 이걸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메를 하는데 내가 잘해서 누군가의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생산자가 직접 판매 모델처럼 맞춤화된 서비스를 점점 더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실시간 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통비용을 절약해주고 고객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서비스를 가르쳐주는 거죠. 보편하게.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 사람이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통비용을 줄이고 고객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맞출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요. 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검을 가지고 연필 깎는 거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연필 깎으려면 연필 깎기 칼을 갖고 와서 깎아야지. 큰 검을 갖고 와서 깎으면 돼. 그거 큰 검은 딴 걸 하셔야죠. 그쵸? 무겁게 그걸 들고 연필 깎다가 손가락도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봐요. 직접 반응 마케팅은 관계 마케팅이라는 개념인데 이 관계 마케팅은요. 첫 번째 원칙이요. 절대 고객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판매를 늘리거나 조립 라인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고객과 친밀함은 결코 생길 수 없고 우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삼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고객에게 당신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케팅과 홍보의 새로운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 창출된다.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톡앤톡 신경질 나지만 아무도 안 해줘. 진짜 150만 원 애 이름이에요. 150만 원 준다는데 그 있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날짜까지 된 사람은 거의 다 150만 원 다 받았어요. 근데 원래 해야 되는 날짜까지 안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연기 이틀 해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신 분들은 차석이라더라고. 물어봤던 기준에 리더님이 마지막에 그 했던 데드라인 그 앞에 했죠. 그래서 차석이네. 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제수라면 다 암해하신 분들한테 주려고 했었대 그동안. 그래서 내가 그래서 했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내만 150만 원 받았네. 150만 원이 너무 작은 돈이죠. 지금 180으로 넘어갔어요. 180인가? 아니 그냥 80. 150. 그 캡처 양극에 80A 블랙이라고 나왔어요. 2개 됐거든요. 두 개를 해요? 딴 번호로 하나 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 됐거든요. 하나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하나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180 받았죠. 150 받았죠. 얼마고? 160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번호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번호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번호하고 내 거하고 2개 보냈더니 2개 다 같이 흡수랑 받은 거죠. 보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돈이 많으셔서. 어쩌다 보니 에이크림 머니가 500만 원이 돼버렸어요. 진짜. 왜냐면 그 전에 또 350만 원 받았거든요. 에이크림 머니를. 그 제주도 여행 대신에 150만 원 현금 받고 350만 원은 에이크림 머니를 받았거든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아멘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 딸한테. 했더니 우리 수빈이가 흥분해요. 엄마 그걸 왜 안 해요? 막 이러다 글쎄 말이야 아무도 안 했다 이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수빈이가 그냥 네 수빈아 그냥 빨리 해라. 내가 웃으면서 막 그랬어요. 다들 내가 진짜 무거남을 소리라다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사에서 강의를 해줘요. 본사에서 아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이 취지에 대한 세미나가 1시간짜리가 있죠. 들었죠. 거기에 창업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업자가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들아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도덕성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따라하는 거예요. 이 얘기랑 똑같은 상황. 왜냐면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아메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 왜 아메 안 하는 줄 아세요? 뒤에 아메가 쫙 있는데 여기 떡대 같은 아줌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메 이러면서 이마에다 아메 딱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뭘 보냐면 이 아줌마를 보는 거지. 이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앞에 또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눈이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아메를 안 보고요.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져지느냐에 따라서 아메가 달라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혜리도 그랬다잖아요. 내가 아내를 얘기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 애를 보니까 수빈이하고 이렇게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빈이를 보면서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아 저분이 한 아내는 뭐지라는 궁금증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크기 때문에 가려져가 안 보여요. 뒤가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줄이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하든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요. 이번에 정혜리다가 후원되신 그분이 있잖아요. 이름 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분이 후원됐어요. 어제 미팅 왔었고 저번 주에도 왔었고 이번 주도 왔었고 이제 계속 오시겠대요. 근데 한 번 또 모시고 온 거죠. 아까 그 건강 나쁘다는 분을 한 번 데리고 오셨더라고. 이분이 딴 거 없어요. 정혜리다가 프레틴 됐다니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정혜리다가 프레틴 됐다니까 뭔데 이러면서 이게 그 전에 그냥 귀뚱으로 듣더니 그래서 정혜리다가 스폰서님 왜 핀을 가라는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어딘가 결과를 낸 그 성취를 보더라 이러면서 정혜리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변호사거든요. 이 집은 변호사, 신랑도 변호사지만 동생도 변호사예요. 동생도 변호사인데 싱글이에요. 그런데 동생도요 정혜리가 뭐 됐다니까 그때서 이제 사업성 들어볼 용의를 내더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하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좀 뭐가 돼야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고객한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삼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번에 엔바이 뷰티라이트 8장을 붙였어요. 빙고 8장을 붙여가지고요. 저기 김인수리님이 줬거든요. 자기가 분당한다 해서 8장을 줬는데 8장을 주려면 내가 많이 샀겠죠. 왜냐면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그때 거기 들어올 샘플을 다 박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배드민턴장에 돌렸거든요. 저랬더니 너무 좋아하대요. 아스로시 한 통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리 많이 줬는데 그렇게 안 좋아하더니 맛있다 좋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코치생께서 급기야 나한테 이거 풀틴 쿠키 있잖아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이거 한 박스 살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거요? 내가 그 한 봉지 케이크 들어있는 거 줬거든. 이게 원래 5봉인가 6개 들어가지고 한 박스예요. 한 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만한 박스가 없네요. 가즈 박스처럼. 그래서 이거 여러 개 사면 되죠. 내가 이러더니 아 맞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한 박스 그걸 주문하고 또 한 분은요. 저는 저게 제일 좋았거든요. 나는 마시는 단백질 있잖아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 쉐이크를 많이 마신대요.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이어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마시는데 뭐라냐면 저걸 먹었더니 저거는 오랫동안 근기가 갔더래요. 저기 지방 비율이 좀 높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지방과 고기 어떤 분이 자기는 고기 먹어 살찐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기는요 탄수화물만큼 많이 못 먹어내요. 고추장 때문에 살찔까요? 버터 때문에 살찔까요? 고추장 때문에 살쪄요. 고추장은 한 스푼 먹을 수 있죠. 버터는 한 스푼 못 먹어요.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훨씬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요. 아니 느글느글 다 먹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 나이 내봐. 내가 정말 미치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딱 좋대요 나보고. 내가 다 먹은 생각이 안 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인간미가 없었는데 지금 딱 좋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사실 8박스, 6박스 좀 많이 샀어요. 제가 많이 샀는데 빙고판 그 정도 들어있으면 8박스 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다 주고 다니고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상간에 지금 다 그게 다 나간 거예요. 내가 팔았어요. 아니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말인 거예요. 당신의 고객들에게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제품의 서비스나 제품을 써보라고 내가 시험 삼아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꼼푸차 좋다고 난리가 나고 지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칼로리가 낮잖아요. 타 먹는 거는. 얘는 칼로리가 그나마 있다 하지만 그 아시죠? 그건 칼로리 15칼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시원함을 갖고 와 타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난리예요. 좋다고. 이온음료 먹는 것도 더 좋고 막 그래서 그 꼼푸차 아주 밖에 나가면 좋은 거 먹으려면 비싸거든요. 요새 커피숍에 꼼푸차가 팔아요. 그럼 한 잔에 6,500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대박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마케팅과 홍보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비즈니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요. 그 다음 장이 390페이지 여기 없어요. 고객들이 직접 반응할수록 고객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고객의 필요를 개인화 맞춤할 수 있게 돼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대요. 잠재 고객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당신이 기업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라.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 직원들이 도움을 주거나 많은 경우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우리 애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정보를 얻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직접 주문하도록 지원해라.
고객의 신뢰가 커지고 기업이 계속해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기업의 열광적인 팬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업들이 바라는 바다. 기업가 입장에서는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김영기 대표님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요, 외국에서 서든 캘리포니아대 외국에서 학사까지 가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해서 삼성에 들어와 30년 동안 근속하면서 삼성을 오늘날 삼성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CEO까지 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고문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건 고문으로 있으면서 돈 더 받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자는 됐어. 이미 주식 배당금으로 30억씩 50억씩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는 건요, 일이었어요. 누군가 자기 넘쳐나는 에너지를 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나이에 나와가지고요, 백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CEO가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집에서 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고객을 확보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서 기회가 있다 하는데 왜 이걸 마다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책 보고요, 이때부터 저는 사업에 날개를 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비전을 보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말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미래의 비전을 두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393페이지를 읽으면 가슴이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사업이 안 되냐면요, 첫 번째, 구매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비용과 노력의 수익성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남자들, 돈 조금 버는 남자들, 그리고 대부분 포커스가 돈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투자 수익률하고 막 금방 처음부터 막 따지잖아요.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썼니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은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객으로 유지되는 평균 기간 동안 얻는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평균 3년이래요. 3년. 그리고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요,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을 응대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1인당 쓴 평균 돈이 3,000달러래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3,000달러란 말은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한 사람한테. 그 전에 응대했던 거 빼고 그렇게 쓰세요. 자기 먹는 것도 막 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선두로 나서지 못하고 힘들어지냐면요, 물론 돈이 덜 들수록 좋다. 하지만 돈이 더 들 쓰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건지를 항상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셔서 쭉 끄셔야 돼요. 그래서 396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의이자 다른 기업의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는 게 뭐예요? 직접 반응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겠다. 406페이지 펴보세요. 갔어요? 저희 집은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전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줘요. 406페이지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결단력이 있고 좀 더 창의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기업 사업가라는 평가를 듣는다.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기업 사업가라는 평가를 듣는데 이건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급진적 혁신가라고 부르는 사업 기업가와 내가 누적적 혁신가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소기업 사업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큰 실패를 무릅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급진적 혁신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고요, 조 단위의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조 단위의 빚을 지고 하라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슬아 회장이 아니에요. 김슬아 사장이. 조 단위의 부채를 지니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투자하고.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에 규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맥킨지에서 이미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여자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옷장에 가면 같은 옷만 짜겠다잖아요. 옷 신경 안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옷 하나도 없잖아. 같은 옷 왜 사냐 이러면서. 근데 나는 같은 옷 많아요. 안에 니트 같은 것도 같은 게 많고
바지도 같은 바지가 3개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옷이 편하고 옷이 잘 맞으니까 자꾸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요. 김희뚜리는 같은 청바지가 20개가 넘는데 김희뚜리는 같은 것만 잘 입고 다닌대요. 왜 있나 같은 거 같잖아. 그래서 오영을 김희뚜리는 옷을 안 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거 편한 거 청바지가 20개가 똑같은 게 있다고. 한번 입어서 그 바지가 편하면 그거를 그냥 20개 산다. 그거를 산다는 거. 그래서 같은 것만 계속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김오영을 리더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급진적 혁신가는요, 자기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네트워크 조직과 같은 단순한 혁신, 아니 같은 혁신이라든가 단순 개선이라든가 구조 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급진적 혁신가 이런 걸 못 보여준다는 거죠. 급진적 혁신가들은 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뭔가를 보여준대요. 급진적 혁신가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옆에 페이지예요. 407페이지. 내가 원하는 거 네트워크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요. 봐요. 일반 근로자들을 소기업 사업가처럼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 일반인들을 소기업 사업자처럼. 여러분들이 저도 일반인이었는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소기업 사업가가 된 거예요. 소규모의 사업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체를 경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체를 경영할 만한 노하우나 자본, 수단이 없다. 정보기술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금 조달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좀 더 리스크가 적은 환경에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정보기술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기술은요, 앞에서 말했던 시스템이라든가 내가 말했던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홈미팅하는 이런 제도들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면요, 윤호물 리더님처럼 그런 스펙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장영 박사님처럼 세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으면서도 이걸 딱 알아보니까 이거에 들고 파는 거예요. 장영 박사님 나이 많죠. 윤호물 리더 나이 많으시죠. 근데도 현역으로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즐기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윤호물 리더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제의받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사장을 안 했어요. 하지만 사장 됐던 사람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다 나와서 지금 뭐하는 백수. 근데 윤호님이 뭐예요? 뭘 다 했는데 백수가 아닌 거죠. 자식한테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건강도 챙겼고 관계도 개선해가면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떠들다 집에 가야 되겠는데 여기 409페이지에 이걸 안 읽어줄 건데 중간에 409페이지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읽어보세요. 이거 사업가들이 꼭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요. 413페이지로 마지막을 꼭 얘기하고 저는 끝내요. 근데 있잖아요.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원 개인과 개별팀을 실제로 사업체처럼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은 최고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이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잘하는 사업하고 사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회사 전체 이익에서 자신이 기여한 몫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저처럼 내가 기여했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금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룹을 키워놨더니 이 그룹에 대한 나의 내가 기여한 바를 회사 전체 이익금에 대한 배당 소득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마다하겠네요. 마다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같은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면 경쟁업체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줄을 지어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할 것이고 당신은 최고의 직원들을 고객에게 배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1인 기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우리와 같은 1인 기업을 가졌을 때 파워를 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왜 광고를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몇 페이지 진짜 안에 있는 내용 다 못 해줬어요. 진짜 많거든요. 이걸 다 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프가 하나가요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실험을 1년씩 하기도 하고 2년씩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그래프를 딸랑 하나 그려놓으니까 넘어가면 안 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래프를 모르겠어? 나한테 몇 페이지 스폰서는 그 그래프를 모르겠다 물어봐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데이터를 못 봐요. 그래프 하나가 하루 종일 떠들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정성을 들여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요, 제가 이틀 밤 3일절 꼬박 세워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요, 한 하루나절 읽으니까 딱 읽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다음 한 4-5시간 만에 싹 읽어져요. 왜? 반복해서